생각의 상자 피처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2027년이면 그의 재산이 1조 달러, 약 1,400조 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창업주입니다. 그는 또 트위터를 인수해서 이름을 X로 바꿨고 인간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뉴럴링크 최대 주주입니다. 차세대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를 개발하는 보링 컴퍼니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개입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머스크가 제공한 통신망 스타링크를 통해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우리는 매일 머스크와 연결됩니다.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면 국내 2차 전지 기업 주가 역시 폭락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글로벌 경제는 물론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머스크는 과연 누구일까요? 천재이면서 미치광이, 리스크를 사랑하는 혁신가, 타임지 편집장 출신인 월터 아이작스는 배변 훈련을 거부하고 위험을 자청하는 어린아이라고 머스크를 묘사합니다. 아이작스는 또 머스크가 어느 날 셔츠를 찢고 배꼽이 없는 배를 드러내며 지구 행성 출신이 아니라고 고백하더라도 그렇게 엄청난 충격에 빠지지 않을 것 같다고 농담을 합니다. 21세기 북스에서 출판한 일론 머스크는 바로 아이작슨이 2년간 머스크를 취재해 쓴 평전입니다. 머스크조차 자신을 다룬 수많은 평전 중 아이작슨 작품만 인정합니다. 머스크가 인정한 공식 전기인 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작슨이 이 전기에서 머스크를 끊임없이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를 둘러싼 추문부터 어린애 같은 의사결정과 변덕스러운 성격까지 모두 드러냅니다. 아이작슨에게 머스크는 좋은 놈이자 나쁜 놈이자 이상한 놈입니다. 머스크도 아이작슨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다는 사실부터 비밀스러운 사생활까지 털어놓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전기는 누군가의 단점은 감추고 장점은 극대화해서 이른바 영웅서사를 완성하는 구조로 쓰여집니다. 반면 아이작스는 머스크도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장점만큼 단점도 많다는 겁니다. 아이작슨의 시각으로 머스크를 탐구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이작슨은 머스크를 미치광이라고 단정합니다. 미쳤다가 반드시 부정적 의미만 내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스티브 잡스도 한때 미치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아주대 교수는 추천사에서 우리는 또 다른 다빈치를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썼습니다. 로봇공학자인 데니스 옹은 머스크가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본받을 만한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그가 미래를 바꾸는 혁신가임에는 틀림없다고 평가합니다. 머스크 생애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성장해 미국에서 집두와 페이팔을 창업하기까지입니다. 2단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창업기입니다. 3단계는 트위터를 인수해 X로 이름을 바꾸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까지입니다. 머스크는 1971년 남아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청소년기이던 1980년대 남아공은 기관총 난사와 칼부림이 빈번하던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어린 시절 머스크는 체격이 작았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걸핏하면 못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머스크 스스로 주먹으로 코를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머스크는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정서적 학대에도 시달립니다. 오늘날까지 머스크를 괴롭히는 그의 아버지는 엔지니어이자 불안당이자 몽상가였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양면성을 동시에 지녔다고 아이작스는 평가합니다. 일론이 청소년기 집을 떠나려 시도했던 것도 아버지와 멀어지려는 시도라고 이해됩니다.
머스크가 지금도 밝음과 어두움을 주기적으로 넘나드는 것은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공상과학 소설을 통해서 괴로운 삶의 구원을 찾고자 합니다. 머스크가 인공지능과 화성 탐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바로 아이작 아시모프의 1985년 소설 로봇과 제국입니다. 아시모프는 소설에서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인류가 해를 입도록 묵인할 수도 없다는 이른바 0번째 법칙을 제시합니다. 머스크가 훗날 오픈 AI에 투자한 이유도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안전한 방식으로 진화해야 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시모프의 또 다른 소설인 파운데이션 주인공들은 암흑기 인간의 의식과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 은하계 먼 지역으로 정착민을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아시모프의 책이 스페이스X 설립 동기가 됐다고 일론은 설명합니다. 머스크는 18살 생일을 앞둔 1989년 마침내 남아공을 떠나서 어머니 고향인 캐나다로 이주합니다. 주머니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4,000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제재소와 마이크로소프트 캐나다 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하기도 합니다. 어머니와 두 동생 킴벌 토스카도 곧 캐나다로 이주합니다. 머스크는 1990년 가을 캐나다 퀸스 대학교에 등록했습니다. 당시 일론은 흥미로운 사람에게 전화하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머스크의 전화를 받은 사람이 바로 지금까지 정신적 멘토로 불리는 노바스코샤 은행의 피터 니콜슨입니다. 머스크 형제와 점심을 함께한 니콜슨은 머스크에게 자신과 함께 일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은행 시스템을 알게 된 머스크는 페이팔을 창업합니다. 퀸즈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머스크는 1992년 펜실베니아대로 편입을 합니다. 이곳에서 물리학과 경영학을 공동 전공한 것이 머스크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일론은 로켓 제작에 사용되는 물리학 법칙과 전기차에도 집중합니다. 또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의 태양광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의 졸업 논문이 바로 태양광의 중요성이었습니다. 1995년 대학을 졸업한 머스크는 스탠퍼드 대학원 진학과 창업을 놓고 고민합니다. 이때 노바스코샤 은행 피터 니콜슨이 조언합니다. 인터넷 혁명 같은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라네. 머스크도 인터넷 혁명에 올라타기로 결심합니다. 일론의 첫 창업 아이디어는 종이로 된 전화번호부를 디지털화해서 지도 소프트웨어와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전화번호를 검색하면 길을 알려주는 지도까지 보여주는 식입니다. 책상 2개와 매트리스를 놓을 수 있는 사무실을 얻은 형제는 스타트업 이름을 집2라고 명명합니다. 머스크는 작은 아파트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24시간 소프트웨어 개발에 매달립니다. 마침 한 벤처 투자가가 300만 달러를 집2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머스크 입장에선 투자 유치가 마냥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댄 투자자들은 경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머스크는 개발을 담당하는 CTO로 물러서길 원했습니다. 테슬라나 스페이스X를 창업할 때도 경영에서 손 떼라는 투자자들과 수많은 갈등을 빚습니다. 때로는 이사회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머스크가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그의 뛰어난 혁신성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 중독이었습니다. 누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달성하도록 몰아붙이는 것은 스티브 잡스와 머스크가 똑 닮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동생 킴벌과도 기업 경영이나 전략을 놓고 몸싸움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머스크가 응급실로 가서 봉합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우여곡절에도 집2는 승승장구합니다. 1997년에는 140개 신문사가 1,000달러에서 1만 달러에 달하는 라이센스 비용을 대고 집2를 이용합니다. 그 중에는 뉴욕타임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99년에는 컴팩 컴퓨터가 무려 3억 700만 달러, 4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내고 집투를 사겠다고 제안합니다. 집투 지분 12%를 소유한 머스크 형제는 약 440억 원, 3,700만 달러를 나눠 갖고 집투를 매각합니다. 불과 27살의 머스크가 창업 4년 만에 벼락부자가 된 셈입니다. 머스크가 두 번째 창업한 기업은 엑스닷컴입니다. 뱅킹과 디지털 구매는 물론 당좌 예금, 신용카드, 투자, 대출까지 모든 금융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하는 온라인 은행이 머스크의 원대한 구상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와 있는 인터넷 뱅킹이 바로 머스크의 작품입니다. 그가 X라는 알파벳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X로 바꿔버리거나 아들 이름을 X로 지은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집투 시절과 마찬가지로 밤늦게까지 코딩하고 낮에는 광기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동료들을 몰아붙입니다. 그의 창업 동료들이 견디다 못해 CEO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다 스스로 퇴사를 해버리기도 합니다. 머스크는 인수합병에도 능수능란했습니다. 2000년 3월 엑스닷컴의 경쟁자인 페이팔과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킵니다. 엑스닷컴이 존속회사로 남는 대신 전자결제 시스템 브랜드는 페이팔로 합의합니다. 그런데 페이팔 출신들은 늘 머스크를 내쫓으려고 궁리합니다. 그의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쿠데타는 머스크가 신혼여행을 떠나자마자 바로 실행됩니다. 반란군들이 투자자들과 연합해 머스크를 CEO에서 해임한 것입니다. 집투에 이어 두 번째로 쫓겨난 머스크. 그래도 그는 돈방석에 앉습니다. 페이팔이 2002년 기업 공개 IPO를 단행하면서 머스크는 2억 5천만 달러, 약 3천억 원을 회수합니다. 언론은 머스크를 최고 인기남이라는 뜻의 it guy라고 부릅니다. 머스크는 자신을 축출한 반란군들과도 관계를 금세 회복합니다. 또한 반란군들은 훗날 파산 위기에 내몰린 머스크를 돕는 백기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실리콘밸리 최고의 스타가 된 머스크는 2001년 마침내 화성 탐사 계획에 뛰어듭니다. 인터넷 은행이나 디지털 전화번호부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사명에 흥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나사 홈페이지를 검색한 머스크는 충격을 받습니다. 나사는 화성 탐사 계획이 없다는 것이 머스크의 결론이었습니다. 30살 머스크가 화성에 로켓을 보내자고 하자 투자자들 역시 그게 돈이 되냐고 반문합니다. 이때 머스크는 세 가지 논리로 설득을 합니다. 하나는 기술 발전이 필연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머스크는 기술은 늘 발전만 하는 게 아니다. 수많은 사람이 노력해야 발전한다. 미국은 1969년 달에 착륙했지만 우주 왕복선 임무가 중단되면서 우주과학 기술 발전이 멈춰버렸다고 투자자들을 설득합니다. 두 번째는 우주 식민지를 개척해야 인류 문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기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은 탐험 정신이 응축된 곳이라는 논리입니다. 모험가의 땅인 미국이 가장 먼저 화성 식민지를 개척해야 된다는 그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자연히 돈도 몰려듭니다. 우주 개척의 진심이었던 머스크는 로키드나 보잉 같은 대기업이 운집한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려 합니다. 인재와 인프라가 LA에 밀집해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화성에 작은 온실, 작은 식물을 보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합니다. 문제는 값싸고 작은 로켓을 어떻게 구하느냐 였습니다. 이때 머스크의 순진함이 드러납니다. 그는 옛 소련이 쓰고 방치한 중고 로켓과 발사 슬롯을 구매하려고 러시아를 2번이나 방문합니다. 머스크가 만난 러시아인들은 우리 로켓은 자본가들이 엉터리 임무를 수행하라고 만든 게 아니다면서 머스크에게 침까지 뱉습니다. 2002년 러시아를 다시 방문했을 때 머스크는 또 창피를 당합니다. 러시아 협상가들은 처음엔 로켓 2대에 1,800만 달러를 요구하다가 뒤에는
한 대에 2,100만 달러를 달라고 합니다. 머스크를 갖고 논 셈입니다. 빈손으로 귀국한 머스크는 바보지수, 이디엇 인덱스라는 걸 개발합니다. 바보지수는 완제품이 기본 재료비보다 얼마나 비싼지를 계산하는 수식입니다. 머스크는 로켓의 바보지수가 극도로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로켓을 직접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스페이스 X의 창업을 결심한 겁니다. 그때 머스크의 친구들은 이렇게 달랩니다. 러시아 놈들한테 엿먹었다고 로켓 회사까지 만들 필요는 없잖아. 머스크는 이렇게 대답하죠. 리스크가 높다고 나를 설득하는 거야? 소용없어.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창업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과제는 비용 절감과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 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9월까지 첫 로켓을 개발하고 2010년까지 화성에 무인 탐사선을 보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1차 목표인 2004년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아직 제작되지도 않은 1호 로켓 이름을 스타워즈에 나오는 우주선 펠컨 1호로 명명합니다. 또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수많은 우주항공 기업들과도 싸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밸브와 로켓 밸브의 기능이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우주 밸브의 가격이 10배 이상 비싸냐고 항의를 합니다. 결국 머스크는 부품도 직접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실제로 로켓 상부 엔진의 노즐을 회전시키는 작동기 가격이 12만 달러였는데 머스크 기술진들은 단 5,000달러에 개발합니다. 지금은 로켓 구성품의 70% 이상을 스페이스X가 직접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또한 예정에 없던 빠른 분해라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다른 기업들이 오랜 시간 무결점 장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반면 머스크는 일단 발사해서 결점을 찾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로켓이 폭발하면 그 원인을 빨리 개선해 새로운 엔진을 내놓자는 겁니다. 물론 비용은 더 많이 들지만 속도를 단축할 수 있다고 머스크는 봤습니다. 스페이스X 엔진의 첫 시험 가동은 2003년 3월 0.5초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새로운 패턴이 형성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기꺼이 날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실패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머스크의 문제 해결 방식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가 소개가 됩니다. 한 번은 번개가 강타해서 로켓 연료 탱크를 망가뜨린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수개월에 걸쳐서 탱크를 교체하는 게 일반적인데 머스크는 망치 몇 개 들고 올라가 두드려 펴고 용접에 고치라고 지시를 합니다. 스페이스X 기술자들은 머스크의 지시에 따라서 실제로 망치를 들고 로켓 상부에 올라갑니다. 수리가 끝나자 탱크가 이상 없이 작동하는 걸 확인합니다. 머스크는 또 가장 큰 고객인 나사와도 소송을 불사합니다. 그동안 나사는 모든 비용에 보장 수익을 더해서 보잉이나 록히드와 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런 원가 가산 방식 계약이 록히드나 보잉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는 대신 나사는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경쟁 입찰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또 민간 기업이 목표를 달성할 때만 대금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성과 기반 계약을 체결해야 혁신이 촉진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이러한 성과 기반 계약이 나사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원가 가산 방식에 안주하던 록히드나 보잉은 우주 산업에서 패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006년 3월 마침내 스페이스X는 펠컨 1호를 발사합니다. 결과는 실패입니다. 염분이 많은 한 섬을 발사 장소로 선택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파편을 수거했더니 염분에 부식된 너트가 발견된 것입니다. 스페이스X 로켓은 다양한 기술적 오류 때문에 또는 머스크의 지나친 비용 때문에 또는 머스크가 너무 서둘러서 실패를 거듭합니다. 스페이스X 재무 상태도 날이 갈수록
파산이 걱정될 만큼 엉망진창으로 변합니다. 3차 발사에선 공군 위성과 나사의 소형 위성 2기에 스타트rek에 출연했던 배우 제임스 드웬의 6월까지 싣고 발사했다가 또다시 실패에 쓸맛을 봅니다. 스페이스X가 3차례나 로켓 발사에 실패한 2008년은 대공황에 버금갈 정도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한 해였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시작돼 자금 경색은 물론 공급망까지 붕괴된 시기였습니다. 머스크는 이혼 변호사 비용조차 빌려서 충당해야 할 만큼 재정적으로 위기에 직면합니다. 스페이스 X와 테슬라 중 하나를 포기하라는 투자자들의 압박도 거세집니다. 이때 머스크는 테슬라를 포기하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에 도달할 수가 없다. 스페이스X를 포기하면 영영 다행성 종이 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당시 스페이스X 기술자들 반응이 더 재미있습니다. 지옥의 문이라도 선텐 오일을 바르고 머스크를 따라 들어갈 마음이 생겼다. 머스크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가는 대목입니다. 위기에 직면한 머스크를 살린 것은 8년 전 머스크를 내쫓았던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들입니다. 그들이 부족한 자금을 댑니다. 머스크가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훗날 생명줄이 된 것입니다. 머스크는 페이팔과의 인연을 업보라는 뜻의 카르마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마침내 2008년 9월 네 번째 발사가 진행됩니다. 3, 2, 1. Liftoff of the Falcon 9. 모든 자금을 쏟아부은 머스크에게 또 한 번의 실패는 파산을 의미했습니다. 펠컨 1호가 마침내 탑재체를 궤도에 방출하자 환호성이 쏟아집니다. 이날 성공으로 펠컨 1호는 지상에서 발사돼 궤도에 진입한 최초의 민간 제작 로켓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그때 스페이스X 인원은 불과 500여 명 정도였습니다. 보잉의 10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성공을 지켜본 나사는 우주정거장 12회 왕복 계약을 맺습니다. 금액은 2조 원이 넘는 16억 달러에 이릅니다. 2002년부터 추진된 머스크와의 화성 탐사 계획이 6년 만에 작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스페이스X가 나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우주 왕복을 하려면 펠컨 1호보다 훨씬 강력한 로켓이 필요했습니다. 머스크는 펠컨에 사용된 멀린 엔진 9개를 부착하자고 설득합니다. 새 로켓은 펠컨 1호보다 높이는 2배 이상 높았고 힘은 10배 더 강력했으며 무게는 12배나 더 나갔다고 합니다. 새 로켓 외에도 화물 또는 우주 비행사를 싣고 우주정거장과 도킹해서 임무를 수행한 뒤 다시 지구로 귀환할 수 있는 우주 캡슐도 필요했습니다. 발사 장소도 케네디 우주센터로 옮깁니다. 마침내 2019년 펠컨 9호가 최초의 무인 시험 비행에 나서서 성공을 거둡니다. 사실 머스크의 우주 탐사 프로그램은 수많은 난관에 직면을 합니다. 그때마다 머스크는 위험한 도전을 시도해서 위기를 탈출합니다. 로켓이 고장났을 때 시도한 하인리히 응급처치법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하인리히 응급처치는 흉부를 강하게 압박해서 목에 걸린 이물질을 뱉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2013년 우주정거장으로 가던 우주캡슐 드래곤의 엔진 하나가 열리지 않습니다. 캡슐이 추락 위기에 처하자 스페이스 X팀은 위험한 아이디어를 실행합니다. 바로 밸브 앞의 압력을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가 갑자기 압력을 해제하면 밸브가 숨을 토해내듯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실제로 밸브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머스크가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페이스X의 경쟁자는 보잉이나 로키드보다 제프 베이조스가 창업한 블루 오리진이 부상을 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특히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두고 스페이스X와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블루 오리진이 2015년 발사한 로켓이 고도 약 100km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11분간의 비행에 성공하면서 머스크를 긴장시키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을 머스크가 아닙니다. 불과 일주일 지난 2005년 12월 스페이스X는 지구로 돌아오는 재사용이 가능한 펠컨 9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합니다. 이제 우주비행은 스페이스X의 동무대로 변합니다. 보잉이 스페이스X를 추격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망신만 당합니다. 보잉이 제작한 유인 우주선 스타라이너는 지난 6월 나사 소속 비행사 2명을 태우고 우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킹한 이후 헬륨 누출과 기동 추진기가 고장나는 등 기체 결함이 발생하면서 지구 귀환 일정이 계속 지연됐습니다. 결국 스타라이너는 우주 비행사들을 ISS에 남겨두고 무인으로 귀환했습니다. ISS에 남겨진 우주 비행사 귀환은 보잉이 아니라 스페이스X가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 스페이스X는 2022년 이미 유인 시험 비행을 마치고 10여 차례 우주 비행 임무를 완수한 상태입니다. 머스크는 놀랍게도 우주 탐험과 전기차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스페이스X를 창업한 지 1년이 지난 2003년 10월, 머스크는 스탠퍼드 대학의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이용해 전기차 제작 구상을 하던 제프리 브라이언 스트로벨과 만납니다. 이때 머스크는 $10,000,000 제공을 약속합니다. 또 전기차 프로토타입을 만든 AC 프로펄션의 공동 창업자들과도 만납니다. 이런 만남을 거치면서 머스크는 전기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마침내 테슬라 모터스라는 기업에 $6,400,000를 투자하고 이사회 의장을 맡는데도 합의합니다. 전기차 상용화의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물론 5명의 공동 창업자들과는 훗날 경영권을 두고 계속 마찰을 빚게 됩니다. 아무튼 테슬라 1호차 로드스터는 2006년 공개돼 극찬을 받습니다. 당시 배우죠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100,000,000의 성금을 내놓기도 합니다. 스페이스X가 3차례나 로켓 발사에 실패한 2008년 2월 마침내 로드스터의 첫 생산분 몇 대가 출하됐으나 이익을 남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4차 발사에 성공했을 때도 테슬라는 파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몇몇 투자자는 머스크 해임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주식 추가 발행과 미국 정부의 대출 승인 등으로 머스크는 또 한 차례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마침내 $60,000,000 수준의 대중적인 전기차 모델 S 제작에 났습니다. 이때 머스크를 괴롭힌 과제가 차체의 높이였습니다. 배터리를 바닥에 쌓으려면 차체를 높이거나 차 모양이 달걀처럼 통통해져야 됩니다. 반면 디자인은 엉망이 되고 말이죠. 머스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없는 토론 끝에 엔지니어들과 디자이너들이 협력해서 해법을 제시합니다. 자동차 설계 방향을 바꿔 배터리 팩이 자동차 구조의 일부가 되도록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엔지니어처럼 생각하는 디자이너와 디자이너처럼 생각하는 엔지니어는 머스크뿐만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주입한 원칙입니다. 기사회생한 머스크는 2010년 5월 도요타의 캘리포니아 공장을 매입해서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IPO를 단행해서 2조 6,600만 달러를 조달합니다. 불과 18개월 전 파산 위기에서 이제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업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모델 S는 2012년 올해의 차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머스크의 모험은 자동차나 로켓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12년 머스크는 국제마인드 스포츠 올림피아드에서 5차례 우승한 천재이자 인공지능 연구자인 허사비스를 만납니다.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인 허사비스는 머스크에게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머스크는 인공지능 또는 허사비스가 창업한 딥마인드가 하는 일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500만 투자합니다. 구글의 레이리 페이지와 머스크의 인공지능 논쟁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페이지는 2013년 머스크의 생일 파티에서 머스크를 도발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한들 무슨 문제냐고 주장합니다. 의식이 기계에 복제될 수 있다면 그 역시 인간의 의식만큼 소중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되묻습니다. 인공지능 발전이 진화의 한 단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면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멸종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구글은 머스크의 경고에도 아랑곳 없이 2013년 딥마인드를 인수해버립니다. 화가 난 머스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토론한 데 이어 소프트웨어 기업가 샘 올트먼을 만납니다. 올트먼은 머스크와 공동으로 비영리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에 합의합니다. 챗 GPT로 유명한 오픈 AI가 바로 그것입니다. 머스크의 페이팔 동료들도 오픈 AI에 투자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아시모프와 0번째 법칙은 머스크의 신념으로 이때까지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머스크에게 인공지능은 설계자의 의도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른바 AI 정렬이라고 불립니다.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인공지능 할은 인간과 맞서 싸웁니다. 머스크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머스크가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뉴럴링크를 설립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인간이 로봇을 통제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또한 인공지능이 성공하려면 막대한 양의 정보 수집이 필요한데 달리는 컴퓨터인 테슬라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나중에는 하루 5억 개 게시물을 처리하는 트위터에 테슬라보다 더 많은 정보가 있다는 걸 깨닫고 바로 인수해버립니다. 머스크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솔라시티를 꿈꾸기도 하고 진공관을 이용해 교통수단을 움직이는 하이퍼루프 건설을 위해서 보링 컴퍼니를 설립합니다. 유료 가입 고객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링크 사업에도 뛰어듭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에도 뛰어듭니다. 머스크는 의도치 않게 전쟁에도 개입을 합니다. 2022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1시간 전 우크라이나 통신을 무력화시킵니다. 우크라이나 지휘체계는 무력화되고 맙니다. 우크라이나는 머스크에게 연결성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머스크는 받아들입니다. 군사적으로 절대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러시아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배경에는 머스크의 도움이 컸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스크의 초기 정치 지향점은 민주당에 가까웠습니다. 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에는 선거 캠페인 기간에 했던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은 그저 퍼포먼스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합니다. 오판입니다. 트럼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 파리협정에서 탈퇴하자 머스크는 곧바로 대통령 자문위원회에서 탈퇴합니다. 또 트럼프가 후보 시절 했던 광대 지시 결코 연기가 아니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2020년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오바마를 위해 후원금을 모으던 머스크를 변화시킵니다. 행정기관이 자택 대피령을 내리자 머스크는 나는 출근할 겁니다고 반발합니다. 또 테슬라 공장 폐쇄 명령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해 승리합니다. 이때부터 머스크는 진보주의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트위터에 빨간색 알약을 먹으라는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빨간색 알약은 영화 매트리스에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세계에서 살아왔다는 진실에 노출될 빨간색 알약과 모든 것을 잊고 가상세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파란색 약 가운데 선택하라고 강요당합니다. 아이작스는 머스크의 아들이 성전환을 한 것도 정치적 지형 변화와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큰아들 자비에르는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고 이름은 엄마의 성을 따서 비비언 제나 윌슨으로 바꿨습니다. 머스크는 내 자식이 사회주의를 넘어서 완전한 공산주의자가 됐다고 토로합니다. 이른바 PC주의라고 부르는 정치적 올바름과 그리고 좌파적 이념이 자신과 자식 사이를 갈라놓았다면서 고통스러워 했다는 겁니다. 머스크는 아이작슨에게 유색인종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정치적 올바름을 지키느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면서 트위터를 인수해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합니다.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가 발생하자 민주당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는 없다는 글을 올려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또 민주당 해리스 후보 지지를 선언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테일러 내가 이겼다. 너에게 아이를 주고 목숨 걸고 내 고양이를 지켜줄게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머스크를 고위직에 앉히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사실 머스크는 성공한 사업가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결점투성입니다. 공감 능력 부족으로 툭하면 동료들에게 쫓겨났습니다. 스페이스X 펠컨 1호 발사장으로 연분이 많은 섬을 선택한 것도 머스크의 경영 판단 오류입니다. 머스크도 이를 인정합니다. 2018년의 일인데요. 당시 테슬라는 화제성은 뛰어난데 실제 돈은 그리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빌 게이츠조차 테슬라 공매도를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머스크는 그때 주당 5,000대 생산이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머스크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 현장을 다니면서 100개의 지휘 결정을 내린다. 적어도 그중 20%는 잘못된 결정으로 드러나고 나중에 다시 수정한다. 그런데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우린 죽는다. 머스크는 쌓이는 재산만큼 신변 위협도 느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머스크는 백악관의 비밀 경호국에 버금가는 보디가드를 채용했다고 합니다. 머스크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가 체중 감량에 썼다고 알려진 비만 치료제 위고비는 풍기 현상을 빚었습니다. 스스로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즐기는 머스크입니다. 지금도 머스크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지은이 아이작스는 과연 절제된 머스크가 구속되지 않은 머스크만큼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때때로 위대한 혁신가들은 배변 훈련을 거부하고 리스크를 자청하는 어른 아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만큼 미친 사람이 머스크라고도 합니다. 아이작스는 또 머스크가 어느 날 셔츠를 찢고 배꼽이 없는 배를 드러내며 이 행성 출신이 아님을 입증하더라도 그렇게 엄청난 충격에 빠지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가장 훌륭한 사람조차도 결점으로 주조된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생각의 상자 피처였습니다.